희망을 팔면은 여러분들 클릭수는 올릴 수가 있으니까 전부가 다 여러분 거짓말인 겁니다. 나라가 거짓말 때문에 여러분 어려워질 겁니다. 정치도 거짓말이고 유튜브도 전부가 다 거짓말이 너무 많은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보시면은 오늘 뉴스도 미국 정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귀담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생각보다 여러분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위태위태하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전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전으로 가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이런 중국 사람들은 참을성이 여러분들 많지 않습니까? 오래 참는 거 그게 미덕인 거죠. 그런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며칠 트럼프 생각에 대해서 4월 28일 날 여러분들 제가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 딴 게 아니고 그냥 무역수지 흑자를 좀 개선해라. 미국 물건 좀 사달라. 뭐 이런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중국이 현대판 중상주의 정책을 쓰기 때문에 내수를 좀 진작하는 그런 경제구조개혁을 단행하는 것을 바로 관세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스캇 벤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도 가슴에 있는 속내를 이야기를 그대로 한 거죠. 미국이 관세 정책을 통해 가지고 대중 압박을 가하는 큰 그런 일들 기본적인 그런 목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출 지향적인 중상주의 정책을 통해서 무역 파트너가 일방적인 적자를 감수하고 또 다른 파트너가 막대한 흑자를 여러분들 내는 그런 종류의 경제 구조를 용인할 수 없겠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뭘 느꼈는가 하니까 이게 중국 측이 받아들이기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구나. 그런 내용을 제가 논평을 이틀 전에 한 거죠. 이틀 전에 했는데 결국 중국식 중상주의 모델을 계획해라는 겁니다.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 참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내용을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일면 톱 기사에 미중 관세 협상 중이냐 이런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미국의 스캇 벤선트 재무부 장관이 노 코멘트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 기사가 이렇게 나왔네요.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 정부 간의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냐 이런 질문에 누구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회담다운 회담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4월 29일 2025년 미중 양국 간 대화 채널이 여전히 불완전하다. 대화 채널다운 대화 채널이 가동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미중 여러분들 관세를 둘러싼 그런 협상이 상당히 장기화될 것 같다. 그럼 중국 측도 고통을 겪지만 미국 측도 상당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한마디를 더 한 것이 4월 28일 발언이 중국이 미국보다 수출량이 5배 많고 협상 결렬 시 중국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위협받기 때문에 미중 무역협정 체결 여부는 중국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연하게 이런 옳은 이야기죠. 그러나 중국에서 여러분들 1600만 개의 일자리가 날아가는 것은 중국 공산당 수뇌부에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스캇 벤선트 미 재무장관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게 심각한 문제고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한테는 중요한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공산당 수뇌부는 일자리가 1600만 개 이름 날아가더라도 꿈쩍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에 투자하는 사람 조정 가능성이나 문제를 항상 염두에 더 두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마냥 낙관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시진핑과 통화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다소 높아졌던 미중 무역회담에 대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중국이 미국보다 5배 많은 제품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완화한 것은 중국의 책임이다.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 전화를 했다고 말했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서 부인을 했고 스캇 벤선트 재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전화통화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했다. 이제 여러분 진짜 장기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오래 버티냐는 생각을 하는 거지. 일단은 중국 쪽이 여러분들 빨리 손을 들 것이라는 그런 판단은 좀 빗나간 것 같아요. 그지? 판단이 일단은 빗나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데 중국의 수뇌부하고 미국의 수뇌부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생각이 좀 다를 겁니다. 중국인들은 무진장 고난이나 고행에 익숙하고 오래 참는 데 익숙하죠. 우공지산이라는 이런 사자성어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며칠 전에 중앙일보가 중앙일보가 특종을 했던 중국 관리들이 미국 재무부 청사에 이름 출입하는 그런 기사는 중국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했지만 중국 관리들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회의 참석자 워싱턴을 방문했지 실질적으로 관세 협상을 이름 진행하게 참여한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은 언급했는데 중앙일보가 현장을 포착한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관론이 상당 부분 일기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실질적인 관세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제 장기화될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 번 다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가장 교역 대상국 가운데서 신뢰를 많이 받는 곳이 인도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이 또 인도니까 인도와 첫 번째 관세 협정 체결 결과가 곧 나올 것 같다. 벤센트는 최근 미국이 무역 협상에 진전을 이뤘으며 협상 대상인 15에서 18개 주요국 가운데 인도와 첫 번째 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 이제 한국이나 일본도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 어떻든 가시적인 성과를 트럼프 측이 원할 테니까. 그다음에 이런 재미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달러화에 대한 가치가 이렇게 낮아지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들의 이름들 가치가 높아지는 유로화 강세, 엔화 강세, 원화 강세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벤센트 이름들 재무장관 이야기가 무역 긴장이 시작된 이후 유럽 국가들이 미국 달러 대비 유로화 강세, 유로화 여러분들 가치가 높아지는 걸 뜻하죠. 그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1월 초 달러와 유로화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 움직였지만 현재 유로화는 달러 대비 10% 상승했습니다. 유로화가 이런 가치가 상승되고 싶어 된 게 아니고 달러와 가치가 이런 상대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달러 광세가 되면은 수출의 상당 부분이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수입은 좀 유리하지만 유럽 중앙은행이 유로 가치를 다시 떨어뜨리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럽은 유로화 강세를 원치 않지만 우리는 강달러 정책을 고수합니다. 중국 측의 수백만 개의 일자리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을 것이다. 아마 미국인들이 중국을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어쩌면 한국인들이 중국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중국 사람들이 가장 큰 특성이 참을성이라고 보거든요. 인내, 견뎌내는 거죠. 그게 뭐 수백만 개 일자리가 이러면 없어지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중국 사람들한테. 사람이 죽어나도 꿈쩍달싹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국과의 이런 갈등을 통치체제를 안정시키는 데 훨씬 더 귀한 소재로 쓰겠죠. 여기에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중국은 대미 수출이 급감하고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할 것으로 전망되고 대미 수출이 3분의 2 정도 감소하고 골드만삭스는 우리 추산에 따르면 16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1600만 개가 사라지든 뭡니까 2000만 개가 사라지든 중국 사람들한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중국 공산당원들의 공산당 수뇌부한테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요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조금 과한 이야기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실무진 차원의 여러분들 의견을 조율하거나 이런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따라서 미중 갈등은 상당히 장기화될 추세가 높다는 것이고 이제 그것이 앞으로 미 정시나 이런 부분의 추가 조정 가능성 불확실성이 굉장히 여러분들 계속되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중국 측에서 이제 굳게 믿는 게 뭐냐. 그건 전체주의 체제하고 자유주의 체제의 차이인 거죠. 자유주의 체제는 언론이 왕성하게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주의 체제는 언론을 철저히 통제를 해가지고 1600만 개 이런 일자리가 사라지고 상하이에서 이런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동량이 감소해가지고 야단이 난 것이 보도가 전혀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미국은 실시간으로 뭡니까 자본시장이나 수많은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미국인이 겪는 고통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국민들한테 입에 오르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도 불구하고 유사시에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은 절대 현재 여러분들 주한미군 외에 추가적인 지상군을 파견하기가 어려울 거다 그렇게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나라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X라든지 이런 트위터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이런 방송이 되는 그런 시대 지상군 파병이란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중국이 지금 미중 무역 갈등 문제에서 대단히 우위에 서 있는 것은 본인들은 철저하게 이런 언론을 통제해 가지고 정보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데 자유국가인 미국에서는 무한대의 정보 유통이 가능한 겁니다. 거기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대적인 대부분의 이런 주류 언론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 소위 미국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정폭시켜 나가는데 힘을 모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미국의 중부의 특히 대평원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지대는 전통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지지층들이 되게 보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참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뭐 당사자들은 당장 농수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판로가 막히는 거니까 중국 측이 구매를 취소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딱 찍어서 트럼프의 전통적인 지지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농수산물 농축산물 수입을 여러분들 그냥 의도적으로 끊는 거죠. 고통을 주기 위해 가지고 이걸 미국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할 거 아닙니까? 미국 농산물 수출과 관련된 업체들이 트럼프 관세에 대한 전 세계적인 반발로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가장 큰 농축산물 수입 국가니까 여기 CNBC가 보도를 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 주류 언론들한테 거의 뭐 완전히 배척당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농과 수출 무역단체인 농업운수연합의 피터 프리드만 사무총장은 CNBC와의 인터뷰 미국 농산물 구매 취소 건수만 이미 전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 이후 가장 많은 양의 돼지고기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운송이 중단된 돼지고기만 12,000톤에 달합니다. 이런 보도를 끊임없이 여러분들 노출시킬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참 미국도 이렇게 굉장히 목재 펄프 및 판지 수출업체, 잔디 씨앗 수출업체, 그다음에 아마 오클랜드가 오레곤 줄 겁니다. 오클랜드를 통과하는 주요 수출품인 미국 농산물과 공산품이 중국의 보복 관세의 대상이 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것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오클랜드의 항만 수출입 데이터는 관세 전쟁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실상을 여과 없이 전하는 거죠. 자유주의 체제라는 것이 상당히 그런 내성도 있고 유연성도 있지만 정보전에서는 엄청나게 취약한 조직인 거죠. 한쪽은 완전히 여러분들 정보를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쪽은 무한대로 이런 정보가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를 괴롭힐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항만에 오클랜드의 항만에 타격받는 것, 미국 최대의 냉장 수출 관문이고 북부 캘리포니아를 통과하는 컨테이너 항물은 거의 모두 오클랜드 항구에서 여러분들 처리가 되는데 뭐 여기 이제 항만에 물류가 현저하게 여러분들 감소하니까 4월 14일까지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선박 교통량이 주당 22.15% 감소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44% 이런 감소를 했으니까 물동량이 감소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다 또 이제 특히 큰 컨테이너선, 벌크선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해운 전쟁이 또 전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홍콩과 중국 본토로 대량의 작물을 수출하는 와싱턴 중부의 한 건초 수출업체는 지난 2주간 수출된 품목 대부분을 일본, 두바이, 대만 등으로 변경해 운송했다. 이제 다 여러분들 물건 사기를 거부하니까 관세 반발에 대해 농업은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가 승인한 해운 전쟁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항만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을 주는 거죠. 미국 여러분들 항구도 야단이지만 뭐 중국 항구도 여러분들 대미 수출이 다 중지가 되니까 5월 초에 LA 여러분들 항에 입항하는 컨테이너가 36% 정도 급감했으니까 미국의 실물 경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우려가 나오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냥 우월적인 지위에만 있는 게 아닌 거죠. 여론이 매일 여러분들 그냥 두들길 테니까
그래서 지난 2일부터 한 달이 지난 시점인 5월 둘째 주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항으로 들어오는 롱비치 아마 항구일 겁니다. 수입 컨테이너가 36% 급감하고로 보였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 싸우는 겁니다. 중국 측의 입장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이기나 당신들이 이기나 한번 해보자. 우리는 언론이 없지만 당신들은 언론이 있지 않냐. 언론이 중국 공산당을 대신해서 열심히 싸워줄 거니까 결국은 백기를 들 수가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미중 협상이 본격화하지 않으면 올여름 미국 경기가 침체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번지고 있다. 모든 종류의 협상에서 시간에 쫓기는 쪽이 불리한 거죠. 시간에 쫓기는 쪽이 불리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잘해 나가리라고 보지만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시간을 미국 측이 꼭 갖고 있다 이렇게만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보도들이 뭐 계속 쏟아져 나오죠. 미국 농산물 타격에 대한 보도, 입항 물량 감소 및 물류 위기에 대한 보도, 그다음에 가격 인상 및 소비자 영향에 대한 보도,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네요. 미국 측이 이런 마냥 우위에 있는 것만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은 적대적인 언론들하고도 싸워야 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여러분들 물가 인상, 부품 및 소재 가격 인상, 물동량 감소, 그다음에 소비자의 가격 증가로 인한 그런 가격 인상 이런 모든 문제하고 함께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주류 언론들이 적대적이기 때문에 호재를 만난 거죠. 매일 두들길 수가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눈에 보이는 효과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데 뭐 일반 국민들이 다 그렇게 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효과는 당장 고통이 따르는 것이고 무역 구조를 제대로 이런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는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서민들이 얼마까지 참아낼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관전 포인트인 거죠. 도처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은 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연방법원 판사들로부터 주류 언론들 민주당 이런 수뇌부들 민주당원들 별별 사람들이 다 많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해프닝이 하나 일어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존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이런들 가동되고 난 다음에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가격 태그를 붙이겠다 이렇게 해서 벌컥 뒤집혔네요. 트럼프 가격 표시제. 이게 이제 이걸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조선일보 제품 70%가 중국산이니까 특히 이제 아마존이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이제 보면 4월 30일에 워싱턴 DC에 여러분들 체류하고 있는 박국희 특파원이 아마존 트럼프 관세 가격 표시 추진 백악관은 정치적 적대 행위다. 엄청나게 여러분들 큰 사건인 거죠. 이걸 그대로 보도를 했네요. 내가 여러분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까 아니 아마존 여러분들 경영진들이 아무리 다급하다고 하더라도 집권 초기에 여러분들 정권을 상대로 해가지고 전쟁을 선포하는 건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거는 그냥 해프닝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조선일보는 대대적으로 뭡니까 얼마나
이런 기사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거로 생각해 가지고 조선일보에 크게 보도를 했네요. 트럼프 가격. 이 보시게 되면은 미국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이 자사 웹사이트 내에 상품 가격 옆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인한 추가 비용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방금 대통령과 이 사안에 대해 통화했습니다. 아마존의 이 같은 발표는 명백히 적대적이고 정치적인 조치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했을 때 아마존은 왜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이쪽이 좀 친민주당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끄끄러운 사이인데 이게 아무리 미국이란 나라지만 정치 권력이라는 것이 특정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없지만 돈을 못 벌도록 괴롭힐 수는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이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국내 독자들이 여러분들 이 보시면은 조선일보 여러분들 이것만 보게 되면은 진짜 아마존이 그렇게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후속 보도가 앞으로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검색을 보니까 아마존이 그런 의도를 가졌고 그다음에 이제 백악관이 강력하게 여러분들 반발한 그런 내용들은 사실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보니까 아마존이 뭐 그와 같은 것을 검토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렇게 의사를 분명히 밝혔네요. 여기 보시면 2025년 4월 29일 날 펀치볼 뉴스라 해서 이걸 보도했고 백악관이 반박을 했고 아마존은 즉각 반박 성명을 통해서 메인 웹사이트에서 관세 비용 표시를 고려한 적이 없다고 했고 다만 저가 쇼핑 섹션인 아마존 홀에서 일부 제품에 수입 관세를 표시하는 아이디어를 검토한 적은 있지만 이것은 실행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한 거죠. 검토한 적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전체에서 여러분들 트럼프 관세 가격 표시제를 한 것이 아니고 테무라든지 알리바바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마 저가 쇼핑 섹션이 있는 모양이에요. 아마존 홀. 거기서는 아마 그런 아이디어를 검토한 적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 겁니다. 아마존에는 진짜 중국산이 많죠. 아마존은 공식적으로 관세 비용 표시 계획이 애초에 없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했다기보다도 계획 자체가 없었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 이 같은 기사는 한 미국의 마이너 언론 온라인 언론사의 보도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전혀 여러분들 문제가 없었느냐? 그건 그런 것 같지 않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네요. 보니까 베조스한테 여러분들 직접 전화를 한 겁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 나온 여러분들 닥터 AI의 보도나 정리나 뭐 팍스뉴스 여러분들 그런 뉴스나 이런 것보다도 월스트리트 저널의 뉴스가 가장 최신 뉴스입니다. 그 최신 뉴스는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네요. 이 보도를 보니까 아마존은 백악관이 비판한 이후에 관세 영향 가격 표시제를 포기하기로 결정했고 행정부는 수입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대적이고 정치적인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나. 아마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존의 설립자인 제프 베조스에게 전화를 걸었고 백악관이 이러한 움직임이 적대적이고 정치적인 행위가 될 것이라고
밝힌 이후에 그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안 갔습니다. 전체 아마존 내에서 다 트럼프 관세 가격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저가 쇼핑 웹사이트인 홀의 수입 요금이 얼마나 인상될지를 표시하는 것을 고려했는데 그것은 경영진에게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했겠네요. 자, 대통령이 이름 직접 전화를 할 정도니까 백악관의 개입을 피하기는 회사의 대응이 너무 늦었고 이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펀치볼 뉴스가 아마존이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관세 영향을 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이후에 직접 베조스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려를 표시했다. 자, 여러분 중장기적인 효과가 커지는 정책을 추진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래 개혁이란 것이 참 어려운 거죠. 내가 사던 물건 가격이 당장 오르는 것은 피부로 바로 느끼는데 나라가 이런 계속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이런 부분들은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 발휘되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효과는 효력이 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는 시간을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그런 무역 구조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는 것은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중국과 이런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그리고 중요한 일인데 이게 이제 얼마나 국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성사시킬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오늘 큰 뉴스가 여러분 캐나다 연방선거 결과에 관한 뉴스네요. 오늘 이 월스트리트 저널 여러분들 기사 가운데 가장 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기사가 캐나다 선거에서 자유당 진보 색채가 강한 정당이 선거에서 이겼다. 그런 내용이 여러분들 오늘 가장 큰 뉴스네요. 2025년 4월 28일에 치러진 제45대 캐나다 연방선거에서 마크 카니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이 승리하며 제1당 지위를 유지했고 4연속 집권에 성공했고 총 344석의 하원 의석 가운데 자유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했고 그러나 단독 의석인 170석 이상은 달성은 불가능한 것 같다. 그런 내용이 오늘 나왔네요. 캐나다 선거는 뭐 정치 내부 문제는 대충은 제가 짐작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히 알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인 논평을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이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조금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한번 닥터 AI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이제 어제 방송드렸습니다마는 자유당 캐나다의 자유당의 실정 때문에 이번 선거는 무난히 보수당이 이길 것으로 예상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가 원하면 51번째 주로 편입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캐나다 사람들이 상당히 기분이 상했을 겁니다. 이번 선거는 캐나다 정치사에서 이례적인 반전을 보여준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2024년 말까지 12월입니다. 진보 색채의 자유당은 그동안 10년 동안 집권한
그런 피로도와 경제 불황 그리고 트루도 총리 사임 사태로 보수당이 크게 뒤졌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달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트럼프의 캐나다 합병 망언과 25% 관세 위협이 캐나다 민심을 자극했고 트럼프의 우호적이었던 보수당의 지지율이 급락하며 자유당이 반사 이익을 얻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들 선거날 28일에도 51번째 주가 되면은 뭐 관세 같은 거 부과 안 받아도 되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오. 이런 내용을 어제 또 내보냈지 않습니까? 자기 SNS에. 그러니까 캐나다 여러분들 전 총리가 썩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두 사람이 정치적 색깔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정치적 색깔이 이름 다르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보게 되면 세계관이 다른 거지 않습니까? 캐나다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때 맨 처음 여러분들 당선 신분으로 있던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 저택으로 여러분들 날아간 사람이 캐나다의 트루도 총리죠. 전 총리. 전 총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겁니다. 뭐 다양성 문제에서도 그렇고 성정체성 문제에서도 그렇고 진보 색채가 강한 의제를 캐나다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캐나다 총리인 트루도라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국가 간의 여러분 지도자 사이의 우정이라든지 신뢰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자유당의 대표가 된 사람이 마크 칸이라는 사람이 아마 캐나다의 중앙은행 총재를 지내신 분 같네요. 어쨌든 간에 국가의 지도자의 케미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게 많이 다르니까 싫어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트럼프의 외압은 캐나다인의 국가적 단계를 촉진했고 자유당이 전통적으로 점유해온 내셔널리즘의 키워드가 이번 선거에 강력히 작동했다. 뭐 내셔널리즘 이런 것보다도 캐나다 사람들이 억수로 기분이 나빴던 거죠. 뭐 선거가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감정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51번째 주로 들어오자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겠습니까? 트럼프의 관세 위협과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발언은 캐나다 민심에 충격을 줬고 엄청난 불쾌감을 만들어낸 거죠. 보수당이 과거 트럼프의 우호적 태도를 보인 점이 부각되면서 유권자들은 트럼프 정책에 강경히 맞설 자유당을 선택했다. 그리고 진보 색채의 정당이 등장하게 되면은 뭐 제가 전제를 까는데 캐나다 상황을 제가 상세히 잘 모르니까 다음에 한번 들여다볼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만은 캐나다 상황이 어떤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오늘 혹시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캐나다에 사시는 분이 있으시면 소식을 좀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보 색채의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경제 상황이 나아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뭐 그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 좋지 않을 건데 이렇게 이제 뭐 앞으로 대미 관계는 전 총리보다도 이번에 마크 카니 총리가 중앙은행 총재였으니까 캐나다 은행 총재였으니까 조금 낫겠죠. 실용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을 테니까. 그래도 한쪽은 여러분들 보수고 한쪽은 진보니까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마크 카니 정부는 트럼프의 25% 관세 위협에 강경히 맞서되 뭐 강경히 맞서가 이러면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념적 차이가 존재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부분이 좀 더 강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념적 차이가 있다는 것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기후온난화 문제,
성정체성 문제, 자국 산업 보호 문제 이런 게 다 다르게 볼 때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여기 보시면 전 총리인 트루도의 진보적 정책, 성정체성, 젠더 다양성, 인민 신화적인 정책들, 다문화주의 등은 진보 진영의 지지를 얻었지만 보수층과 일부 중도층의 반발을 초래했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미국하고 캐나다 사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캐나다의 자유당 특히 저스틴 트루도 전 총리와의 관계에서 긴장을 드러낸 것은 사실입니다. 별로 안 좋아한다는 이야기죠. 생각이 잘 안 맞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깊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겠지만 캐나다를 향해서 51번째 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발언한 것은 상당히 캐나다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을 것이고, 그것이 이번에 연방선거에서 보수당이 패배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캐나다에서 계속해서 진보 색채가 강한 정당이 등장했기 때문에 미국하고 관계가 별로 원활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토리 버치님 캐나다 경제 폭망 수준입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뭐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몇 번 봤는데, 그리고 한 10년 정도 좌파 색채가 강한 정책을 집행하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대충 감이 잡히는 거죠. 어려울 겁니다. 많이 어려워졌겠죠.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념적 차이가 강한 겁니다. 이념적 차이가. 트럼프의 보수적이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상충하게 되고, 마크 카니가 트루도보다 실용적이고 경제 중심적 리더로 보이지만 자유당의 기본 요소는 여전히 트럼프와 갈등을 유발할 수가 있다. 핵심인 거죠. 자, 여러분 참 우리가 국내 문제에 매몰돼 가지고 세상 변화를 이렇게 잃어서는 안 되는데, 세상 이름 돌아가는 걸 보면은 참 제가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현업을 떠나서 여러분들 지금 사는 사람도 정신이 번쩍 들 정도니까 여러분 진짜 전쟁입니다. 전쟁.